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수요일 19일이면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자, 이번 대선을 짚어보니까 초반 중반까지는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그리고 정치 쇄신이 주요 이슈였고요. 막판에 이르러서는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발 변수가 하나 있었고요. 또 여야 간 각종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슈로 그칠 것인지 판세를 뒤엎는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아직도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 막판 변수들을 알아보고 이런 이슈들이 과연 박빙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이신 유창삼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인터넷문화협회 장원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 색다른 토론 설전은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을 딱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이었죠.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어김없이 또 북한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먼저 각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북한발 변수가 지금까지 보이는 게 있을까요? 네,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여야의 두 후보, 박근혜 후보, 이제 문재인 후보, 제각기 강조점이 좀 이제 다르죠. 사실 일단 북한의 로켓 발사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규탄은 하면서도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강조점이 좀 이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역시 이제 그 안보 무능론, 현 정권의 이제 책임 문제 이런 거를 제기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팽팽한 거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지지층, 그러니까 박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 정서에는 또 부합이 되는 얘기일 수 있고, 또 문 후보는 또 야권 지지층한테는 또 부합이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 아마 특별히 어느 한쪽에 우열이 가려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대 그 대선 또는 총선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래 치러진 한 10여 년 동안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이 남북 관계라는 변수가 특별히 표심에 더 이상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일관되게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그 로켓 발사 문제 같은 경우도 국내적으로 떠들썩한 사안이기면은 분명합니다만은 막상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좀 대단히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2006년 9월에 북한 핵실험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이런 대북 이슈가 터지면 이른바 지금 여당에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 포격대 사건을 보면은 별 영향이 없던지 아니면 오히려 여당에 좀 불리했던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역풍이 되는 경우. 좀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 로켓을 발사했어도 여야 모두 이걸 이슈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면 적극적 이슈를 만들었을 텐데 천안함과 그 연평대 사건을 보니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여당도 좀 이슈를 덜 만들려고 그런 거고 야당 입장에서도 역시 이제 과거 사례로 볼 때는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유리한 이슈도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슈를 피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대선에 좀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연평 폭격 이후에 오히려 안보 의식이 좀 더 국민들이 불감증이 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미사일이 안 떨어지면은 상관없다. 거의 그 수준이니까 저쪽 우주에다 쏜 미사일 가지고 국민들도 그렇게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대선 때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가 사실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 거죠. 이슈가 돼야 되는 건데 그동안 북풍이다고 하는 것들은 현재 이 여건, 즉 보수 세력이 어떤 선거에 유리하게 어떤 그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보수 세력의 안정론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금방 우리 변희재 대표 이야기한 대로 2006년 북핵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이 보수 세력보다는
진보 세력에 더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 부분들이 오히려 안보 무능 정권 심판론에 예를 들면 그 예측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국가 안보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집권 세력이 뭐 했나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 제기가 오히려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보수 세력이 뭔가를 조작한 부분들은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 국가의 중차지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좀 활발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서로 서서들 피해버리는 이거는 아주 이 국가적으로는 좋지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 여야 간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게 되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역시 뭐 투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변 대표 말한 대로 안보가 매우 중요한데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 국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하겠다. 북한은 뭐 조평통이라든가 우리민족길이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만은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아무튼 이것까지 발사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최후의 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선판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김능구 대표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 미사일 발사를 몰랐다. 그래서 무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국도 놓쳤고 일본이 그래도 좀 늦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그 발사 시점이라든가 또 궤도라든가 이런 거를 추적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군사 정보를 모으고 국가의 안보를 좀 튼튼히 하는데 보다 본질적인 논의가 있고 예산도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강정 해군 기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본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 이번 대선에서 더 이상 뭐 쟁점으로 부상을 안 했던 거는 아마 각 후보들이 좀 조심스러웠던 면이 있었던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 또는 남북관계 문제를 너무 이거를 이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이제 이용하려고 했을 경우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거를 다들 의식을 했던 거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제 6.2 지방선거 때 아까 변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그 천안함 문제 이거를 당시 그 여당이 그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대대적으로 그런 이제 카드를 이제 사용했는데 오히려 선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역풍을 맞은 너무 무리를 하다가 거꾸로 역풍을 맞은 그런 이제 좀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뭐 그 점을 더 부각시키려면은 뭐 시킬 얘기들은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역풍을 우려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웠던 거로 보이고 그거는 아마 뭐 야당 뭐 민주당 이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야당 입장에서 이 안보 무능론 현 정권의 책임 이 정보력 부재 이거를 짚을 문제임은 이제 분명한데 이거를 뭐 두고두고 쟁점화시키지 않은 거는 또 너무 그거로만 이제 계속 갔을 때 역시 또 야당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 아마 이런 의식을 서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일정 정도 선에서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이거로 간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짚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안보 이슈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 세력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한 이슈 아닙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것을 갖다가 유리하게 어떤 대선 막판 승부에서 유리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거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막판까지 와서 박근혜 후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 뭐, 지금 유 박사님의 얘기대로 그동안의 학습 효과 때문에 여야 간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쩌면은 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뭐,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공수 특전단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참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서로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그동안 학습 효과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그걸 또 한번 여쭙고 싶은 거죠. 서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없는 이슈다 보니까
조금 얘기하다 빠진 형국인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죠. 이 대선 주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붙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른바 현 정권 안보 무능 정권으로 비판을 하긴 했지만 더 세게 못 들어가는 게 지금 로켓 발사가 문제된 게 로켓 자체 문제가 아니라 북한 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핵을 탑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핵 실험은 언제 했냐? 노무현 정권 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 더 세게 못 들어가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2007년 그 당시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바로 이 안보 문제 때문에 여성한 이미지로 이명박 후보한테 역전당했다. 이런 좀 핸디캡이 있고 혹시 국가관에 대한 검증론은 얘기하더라도 뭐 국민 입장에서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 폭격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뭐 하고 있었냐는 또 역시 이게 약점이 있으니까 서로 이걸 좀 슬쩍 피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약점이 조금씩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게 유리한 이슈 아닙니까? 이 안보 이런 문제.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이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냥 당한 거거든요. 이게 진 건데 그러면 그동안 뭐 했나 이거지. 제 이야기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해놔가지고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걸 기회로 팍 그 50% 이상을 뚫고 나갈 하나의 소재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현재 보수 세력의 총결집은 이루었지만 그 마지막 스포트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한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변희재 대표 말대로 국가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득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실점이 될 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간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김능구 대표님 말씀대로 박근혜 대표가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이슈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아쉬웠던 거는 두 후보가 좀 이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이제 대안, 이 상황을 좀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있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북해 로켓 발사가 지금 던져준 파장이라는 것이 뭐 다름이 아니라 한반도의 이제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의 어떤 그 위협 같은 거, 결국은 이제 그동안 지난 그 MB 정부 이제 5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뭔가 이런 어떤 불안한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이거가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뭐 이제 두 후보가 다 그런 남북 관계에 대한 이제 공약을 이미 이제 내놨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뭐 남북 간의 그 신뢰 프로세스 얘기를 이제 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제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내놓고 이제 그랬는데, 전 그런 연장에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지금 로켓 발사 이후 더 이제 불안하게 보이는 한반도 정세를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자신들에 대한 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좀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적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북어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것도 뭐 좋고 그리고 뭐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얘기도 뭐 좋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 국가관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 상황을 이런 남북관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작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박 후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적인 정책적인 얘기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야 후보가 민심의 방향을 살핀 결과 뭐 몸을 사린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민심의 향방이 여론이 그동안에 이렇게 그 북한발 변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 것, 아까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신 글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 북한발 변수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걸 구체적인 대안 담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대부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 후보다 이러면 북한 로켓 쐈다. 그럼 해결책 얘기하라 그러면 뭐 육자 회담 틀에서 얘기한다는 거 이외에 공식적인 대안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북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푸는 방법들이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기구가 공식적으로 푸는 거는 얘기를 해봐야 거의 무의미하고 실제로는 다 비선 라인 가지고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뇌물과 암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제 대북 문제 풀려면은 그런 차원이니까 하나만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슈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이 대선에서의 정책 이슈로 한번 제대로 붙겠다 그랬으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전쟁이냐 평화냐 이슈를 들고 와서 박근혜 후보자면 전쟁 난다 이런 정도로 나갔어야 되는 거고, 박근혜 후보 쪽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머리 숙이는 소리가 안 된다 정도까지 구호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서로 피한 거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신데, 혹시 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의 이 학습 효과가 뭐 어느 면에서 가장 주요했다고 보세요? 예,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선은 좀,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돌아봤을 때, 역대, 특히 이제 역대 이제 정권마다 이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 특히 선거만 다가오면은, 뭐 흔히 이제 북풍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이거를 좀 이용하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된 상황에서는 뭐 그거를 이제 다 이미 사전에 이제 읽고 있으니까 이런 남북 관계라는 것이, 더 이상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환경이 됐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그 긴장이라는 것도 이게 뭐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일종의 좀 위기의식 같은 거 과거보다 이제 좀 덜해지고 뭐 이런 면도 있어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때 이제 묶여지면서 좀 이를테면은 좀 어떤 좀 면역증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이제 생겨난 거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천안함 연평도 그 사건 때 옛날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지방선거는 아까 말한 대로 역작용이 일어났거든요.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15 내지 20%로 이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까놓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작용으로서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으로 젊은 층들한테 각인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 전략 파트에서도 가장 막아야 될 부분들이 남북관계 부분에서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으로 규정되는 거,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아주 전향적인 이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었고 내놓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흔히 이른바 민주정부 10년간에 있어가지고 뭐 퍼주기 논란도 있었지만 국민들한테 이제는 그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좀 구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도 금강산 강경이라든지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른바 적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쉬운 말로 하면 그 땅값은 똥값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값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가지고 남북 화해 무도가 바로 삶에서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구호나 슬로건, 선언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내재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세 분 말씀대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뭐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지나치게 이 도식화시키고 단순화시켰을 때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 이제 퍼주기 논란 말씀하셨는데 돈을 주고 산 평화도 우리가 평화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 그 선거에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해병대 자원 입대자 수가 급증하는 등 이른바 애국 청년들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도 뭐 확실하니까 이것을 또 한쪽에서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북한발 변수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큰 의미를 좀 보자면, 큰 틀에서 보자면 어느 후보가 과연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을 더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볼 수도 있을 부분인데, 이번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 두 후보를 바로 위기 관리 능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어느 후보에게 과연 그렇다면
좀 더 유리하고 혹은 불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북로켓 미사일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크게 다가가지 않는 문제다. 그렇지만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양 후보가 확실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NLL이고 또 하나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인데 NLL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어떤 경우든지 지켜내겠다, 사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문재인 후보도 NLL을 사수하겠다, 양보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것은 정리된 거로 생각하고요. 강정 해군기지는 이른바 국론이 분열된 듯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준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예산도 뭐 배정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두 후보가 오늘 뭐 TV 토론에 국방 문제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이 여쭙던 건 국가위기 능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노무현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라 마라 지금 뭐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NLL 사수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국가위기 능력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 흠집내기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뭐 NLL 사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명박 정부 5년간 지체됐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평화 정쟁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통일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 대안을 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이러한 국가 위기 능력이 있을 때 이 국가 위기 능력이 대통령의 자질을 물어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그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그랬으면 아까 제 말대로 이번에도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건 이후에는 서로 다 비슷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그럼 그렇기 박 때문에 후보의 저는 위기관리 능력이 도리어 뭐 이번 그전에 대응으로 국민이 인해서 생각했던 좀더 낮아졌다. 기대치보다는 낮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근데 선거 한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로켓 발사에 대한 더군다나 선거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후보들 입장에서 이 건을 가지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진 않아요. 실제로 검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지금 위기관리 능력 부분들은 이런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거보다는 캠프 내 상황 그리고 제 세력과 연대를 어떻게 하고 연대 세력이 이탈했을 때 어떻게 잡고 할 그런 부분들로 검증이 되지 이 로켓 발사 가지고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인 부분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거의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라는 그 하나의 적대 세력이자 우리 민족이 있는 그 세력을 관리하는 거나 정치에서 우리 연대 세력을 관리하는 거나 똑같은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로켓 발사는 이건 외교 다 걸려 있는데 후보 입장에서 이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달라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각에서 보신다면 어느 후보가 위기관리 능력이 좀 더 낮다고 지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정치 세력 그 관리 문제요. 두 후보 가운데? 물론 그것도 이제 상당한 연대 세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후보는 정통 민주계 세력이라는 김경재 씨라든지 뭐 한강옥 씨, 뭐 한나갑 씨 이렇게 잡고 있고 김지아 시인하는 또 민주화 투사와도 지금 연대를 해가지고 원주까지 가서 만나고 연결하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정희 후보의 관리 좀 삐그덕거렸죠. 물론 그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마다. 근데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관리 능력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모자란 부분들 그런 게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에 따른 뭐 남북 관계에 대한 뭐 위기관리 능력은 어떻게 뭐 평가하기가 뭐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 뭐 내용이 없었죠. 뭐 그냥 뭐 두 후보 모두 그냥 말 몇 마디만 나왔을 뿐이고 막상 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무슨 뭐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 가지고 뭐 남북 관계에 대한 뭐 위기관리 능력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이제 또 워낙 이제 포괄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관리 능력은 또 그거대로 또 평가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 이상의 전체적인 또 위기관리 능력 또 다른 평가 있고 그럴 거니까 아무튼 뭐 이번 거는 뭐 그런 정도 순환이 된다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등장했죠, 지금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 막판에 네거티브 공세 가운데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치졸한 것도 많이 눈에 띕니다. 박근혜 후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토론장에 갔다든지 하는 것들. 뭐 나중에는 그 부분을 뭐 취소하는 그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는 그 인터넷,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소문이라든가 어떤 팩트 같은 게 굉장히 빨리 퍼지기도 하지만 역으로 검증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논란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명확히 실수를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팩트 체킹이 빨리 됐다는 거죠.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네거티브가 우리 대선판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무리한 비교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87년 이후 직선제 대선과 비교해보면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 본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네거티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아주 더디지만 우리 선거 풍토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트윗이라는 게 본래 활성화된 게 그 미국에서 연구 집단에서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검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이러면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요. 이게 트윗이 자기의 자정 능력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금방 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 우리 SNS가 오히려 이 마타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퍼뜨리는 어떤 이 역할보다도 오히려 검증하는 역할도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날 본래 그 TV 토론을 할 때 그 이런 거 외에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첫 토론 때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걸 했는데 뭐 이렇게 그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우연히 그걸 들고 들어가게 된 뭐 그런 우연히 겹쳐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표심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의 어떤 문제 이거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지만 국정원이라는 부분들이 이전에 안기부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선거에 개입해서 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사실 문제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박근혜 후보한테는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금 여의도에서 있던 이 SNS 팀, 이게 불법 선거사무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최근에 바로 그 강원도지사 이 보궐선거 때 어떤 그런 이 전화폰을 이 불법 사무소에 또 운영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후가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죠. 지금 뭐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려면 글쎄요 그 선거 전까지 뭔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이런 그 여러 가지 공세들이 BBK 정도의 그 메가톤급이 되려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는 하십니까? 사안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보면 또 너무 이제 다 모든 게 네거티브다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같은 묶음으로 돼가지고 같이 취급받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별로 좀 성격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네거티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를테면 이제 흑색 선전. 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는 이제 행위. 아까 얘기 나왔었던 뭐 박근혜 후보 아이패드 관련이라든가 또 뭐 여론조사 기관이 뭐 박근혜 후보한테 5억 원을 받고서 뭐 여론조사를 뭐 조작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 다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문재인 후보가 뭐 집안 대력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다 이제 사실 아닌 흑색 선전이죠. 그런 거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막상 또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런 인류의 이제 네거티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그 직원 관련된 지금 이제 의혹, 뭐 이제 경찰이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지금 결말이 어떻게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뭐 예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측이 그 제기한 여러 가지 그 정황적인 또 근거들도 나름대로 있고, 반면에 이제 국정원이 또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는 또 나오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그때 가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하고 또 다른 거는 그 새누리당이 이 불법 선거 운동하다가 이제 선관위에 이제 적발된 거. 이거는 어떤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 이거는 팩트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다른 성격이 아닌 바로 불법 선거 운동이 이제 적발이 된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거대로 이제 책임을 또 이제 물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만은 이 사안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또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하나씩 별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뭐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돌풍이 될 것인데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아직 증거물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희재 대표께서 또 조국 교수와도 관련해서 고소를 하신 상태이시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인터넷 미디어 협회와 그 전신은 이제 포털 피해자 모임에서 늘 다뤘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의 허위 게시글이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수사를 들어가느냐 부분에서는 법과 절차로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장을 쓴 내용을 보면은 캡처나 이런 부분들은 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검색해가지고 허위 비방 글을 찾은 게 아니라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을 미행을 해서 그 집을 확인해서 이 경찰과 이제 성관과 같이 이제 현장을 들어간 건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절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 사이버 수사는 해당 허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캡처를 해서 그걸로 시작이 되고 그걸 제출하면서 경찰이 법원 영장을 통해서 IP를 추적하고 사람을 찾는 건데 이건 정반대로 저 사람이 허위 게시글을 썼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건 원래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제보를 받았으면은 물론 아마 국정원과 경찰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보 받자마자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내사를 의뢰했어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그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던 수사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민간인들 아닙니까? 이 민주당 관계자들. 본인들이 미행을 하고 본인들이 차를 들이받아서 주소를 얻고 이거 다 불법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한다고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다가 글을 쓰면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서버를 조사해야지 개인 컴퓨터에다가 그 저장해 놨을 리도 없는데 이게 나올 게 없단 말이죠. 컴퓨터를 조사해봐야. 그러면은 자 이제 토요일 날 아마 이 고발인 피고인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내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혹시라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다고 해서 민주당이 인정하겠습니까? 역시 또 뭐 국정원의 뭐 외압, 뭐 늑장 대응 경찰 이거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전까지 밝혀질 수가 없죠. 진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네거티브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선거 전에 밝혀질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또 여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관련된 어떤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또 많이 트윗에서도 그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또 다른 생각한 문제는 그 경찰하고 그 선관위 직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거기에 문재인 TV라는 문재인 캠프의 공식 방송사가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면서 그 주소를 다 공개하고 그 주소를 특히 어쨌든 문재인 캠프의 외부의 핵심 인물인 서울대법대 조국 교수가 트위터로 주소를 공개하고 그 여직원이 허위 게시글을 썼다는 것을 단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 인터넷 미디어협회에서 그 부분을 검찰에 고발을 한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그런 식으로 범법이란 말이죠. 남의 신상 주소를 공개한 거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일반 네티즌들은 서울대 법대 교수가 저러는데 그래서 다 같이 공개하고 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사회적인 좀 룰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거죠. 현행법상 확실히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에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있거든요.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조국 교수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팩트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 요 사안의 문제 핵심하고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좀 유보를 하겠고요. 일단 원래 이제 이 핵심적인 이제 줄거리 이거 놓고 봤을 때 아까 변 대표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처음에 왜 그렇게 이제 했느냐. 이거는 저는 이 사안의 좀 특성이 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어떤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이제 앞서는 게, 이를테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선거사범으로 지금 의혹을 갖고서, 그렇게 이 사안을 이제 다룬 거였기 때문에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관행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법의 어떤 엄격한 절차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선거사범 수사에서는 뭐 성관이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바로 확보하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 이거는 다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 관행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이제 민주당 쪽은 자신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래서 뭐 민주당만 들어갔으면 더 이제 논란이 이제 됐겠죠. 들어갔는데 이거 이제 또 성관이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그 선거 사범에 관한 이제 의혹의 제기라는 이런 좀 특성은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0번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선관위 직원이 그 국정원 여직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차 조사를 한 뒤에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공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기도 있고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평범한 그 개인이 살림을 하는 집으로 밝혀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쪽의 그 어떤 의도, 선의로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불법 감금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공당이 어떤 한 그 여성을 미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해가지고 정확한 주소를 받고 음식물을 전해준 그 여직원의 부모님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불법 감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민주당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문틈으로 엿보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의 인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후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거는 좀 용납이 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연령대로는 20대, 30대 여성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바로 그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상당한 간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 득표 전략으로서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네. 이 친구가 이 26살의 국정원 28살이죠. 28살 네.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를 불러서 뭐 해결할 나이도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문을 안 열어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걸 갖다 불법 감금이라 한다는 등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이 예.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 소속 직원 아닙니까? 그럼 연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 부분이, 그리고 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 그걸 자기가 그냥 내놓고 그걸 갖다가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갖다가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저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여부는 수사를 하니까 그다 넣을 건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선거 전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보면은 금방 우리 장 대표는 그 20대 여성이 지금 야당 후보를 많이 지지하니까 간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정원이라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떠한 그 28세 여성을 갖다 한 게 아니고 국정원 여직원의 어떤 국정원 사건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연상시키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바로 이미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터뜨려서 그게 굉장히 악질적인 특선전인데, 그래서 그게 맞아요. 표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3일간 끌 일이 아니었다는 근데 거죠. 제가 볼 때는 빨리 그것은 사실을 갖다가 밝혀내고 했어야 되는 근데 문제지. 그건 새누리당과 네. 관계없는 거고 국정원 그 여직원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도 없어요. 영장도 없이 노트북 달라고 왜 줍니까? 그 자기 개인의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선관위가 조사하고 혐의 없다고 나갔을 때 민주당 관계자 다 철수했어야 돼요 그때. 근데도 24시간 또 철수 안 하고 또 거의 포위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그젠가 오전에 그 철수한 이유는
바로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 여직원 집 문틈에서 계속 쳐다보고 문틈에 귀를 대고 듣고 이런 거의 스토킹 행위가 사진으로 찍혀서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쪽에. 그거 도는 순간에 결국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 철수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없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잘못한 일이고 이 부분 대해서는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표가 좀 간표율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네. 민주당이 뭐 다 잘했다 뭐 이 얘기는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이제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네. 무리한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거기서 결판을 냈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뭐 경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뭐 만약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런 걸 기대했다면 좀 저거는 오산이었다고 봐요. 막 들어가 보니까는 뭐 관련 서류가 뭐 이렇게 쌓여 있다던가 진짜 딱 보면은 아는 뭐 그런 여론 조작 작업을 했던 증거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던가 이런 거를 기대했다면 이건 진짜 오산이었다고 보고 결국은 정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뭔지를 이미 알고 들어갔어야죠. 사실은 적어도 그 댓글 작업을 하는 데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확보의 현장에서 당장 확보하지 않고서는 철수하지 않는 나오지 않을 것들이 뭔지 이거를 정확히 짚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나가고 같이 나가버리고서 문을 다시 잠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열어달라고 하는 이 상황 같은 거 좀 미숙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결판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겁니다. 아까 김동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여직원 개인이 이 PC를 어떻게 할 건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건 뭐 다 알잖아요. 결국 이제 국정원 조직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고 결국은. 그러면은 국정원도 정말 이게 억울하다 하면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가급적 신속하게 이거를 PC를 경찰에 넘겨줘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을 며칠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까 변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분석해 보니까 뭐 증거 없더라 하면은 그때 뭐 민주당은 이제 증거인멸 그 며칠 동안에 하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국정원도 그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분석할 거 신속하게 했더라면은 아마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또 그 경찰 분석 결과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들이 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 불신의 시선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김 대표님이 본인이 문을 잠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감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약주 드신 걸로 보이는 어떤 남성분들 더구나 민주당 분들이 집 앞에서 복도를 막아서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과연 감금이 아닙니까? 자유롭게 출입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공포감도 느꼈을 것 같고 상당히 위축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세 여성이 부모를 불러서 뭐를 해결할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시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8세 여성의 아버님이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집 앞에를 간 거고 거기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무슨 통신 도구나 이상한 물건을 반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봉투를 열고 봐야 되겠다. 그거를 또 이른바 불법 검문까지를 한 거죠. 그리고 감금에 관해서는 저는 민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지금 대변인인가요? 아무튼 당 관계자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582일 동안 그 감금된 분들에 비하면 그 28세 여성이 서울 시내에서 44시간 문 못 열고 나온 게 무슨 대수냐는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이거를 국정원 측에서 컴퓨터를 내놓고 하드디스크를 이쪽으로 증거 제시를 하면 간단하게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더 간단한 것은 민주당 측에서 어떤 댓글을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제시해주면 거기서 그게 출발점이 되는 거고 제일 간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댓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물론 그 뒤에 덧붙여서 그러나 그거 말고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변 대표 말씀대로 실정법도 그렇고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를 먼저 내놓고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하면 모든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만약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맞다면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용납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뭐 증거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뭐 결론이 내려질 텐데, 뭐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뭐 특별한 증거는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만약 댓글이라도 정말 특정화할 수 있다면은 바로 이 댓글이 그 댓글이다 하면은 IP 그 대조해가지고 여직원 IP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대조하면은 뭐 결만 나는 거 네,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고 근데 명쾌하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 댓글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뭐 저기까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떤 뭐 내부 제보든 어떻든 간에 지금 국정원 어떤 조직에서 그 산하에서 어떤 작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다. 네. 그거를 좀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제보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어떤 댓글이 문제다.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뭐 뚜렷한 증거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이 정황상 아주 강한 의심이 든다 하는 여기까지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이거 맞는지 네네. 저는 그거 판단할 입장은 이제 아닌데 저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제시한 거에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거는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당했다 주장했을 때 국정원 아니라고 펄쩍 뛰었거든요. 결국 법원에 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승소를 했죠. 과거에 어떤 그 정보기관들로부터 이런 일이 빚어졌을 때 반복됐던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의심들이 지금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문제 또한 뭐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차별 폭로전이 시작되는가 보다. 막판에 이 대선에서 늘 나오는 증후군의 하나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정치에 더 냉소적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여야 공방에 대해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그런 또 그 많은 반응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성숙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들 많습니다. 뭐 상대 후보에 대한 무차별 폭로 등 경쟁적인 네거티브전은 지양하고 자신의 공약을 앞세운 파지티브전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또 진정성이 없는 결과 지상주의 선거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당당히 투표로 말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실이 빨리 드러나든지 또 이 네거티브 정말 네거티브라면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건이 불거진 후 박근혜 후보는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고요. 그러나 아까 일부 얘기하신 새누리당 관계자의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서 또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새누리당이 상당히 코너에 몰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잘 아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넷 미디어 편하다 보니까 이제 우파 쪽 미디어나 SNS 쪽 관계자들 많이 알거든요. 이게 윤정원 목사 팀이죠. 윤정원 목사 팀인데 새누당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건 명확한 겁니다. 이분은 원래 2010년도에 지자체 선거 이후에 우파 진영에서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 특히 기독교 조직들이 트위터로 참여를 하면서 한 대여섯 개 팀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다 자기들 자발적으로 돈 모아서 한 거고. 근데 임명장이 있었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데, 네. 그게 새누당이 굉장히 이제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거의 임명장을 거의 10만 장 이상 뿌렸습니다. 근데 민주통합당도 그 정도 뿌렸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주면서 좀 우파 시민사회 단체들도 새누당과 관계없는데도 임명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막 지인들이 전화해가지고 임명장 몇 개 받아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임명장에 적혀있는 그 직책들, SNS 미디어 단장,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거 전혀 공식 직책이 아니고 공식 조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명장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임명장만 보고 새누당이 돈을 댔다고 발표했다가 어젠가 오늘 오전인가 임명장이 증거될 수는 없다고 다시 정정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새누당의 조직이라고 하려면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 추적을 해서 그 자금이 만약에 자금이 들어갔다 해도 몇 바퀴 돌렸겠죠. 새누당의 공식 통장에 자금 줬을 리는 없고 한 1차, 2차, 3차까지 자금 추적을 해봐야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임명장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우파 사회에서 볼 때 윤정원 목사는 절대 새누리당 관계자가 아니고 늘 시민사회 같은 운동가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맞고소를 한 걸로도 알려져 있던데 지금 그 문제를 그럼 유 박사께서 어떻게 근데 뭐 보십니까? 새누리당하고의 연관성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변 대표 얘기하신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그 사무실의 그 임차 비용 자체를 그게 국정홍보위원회 위원장이라 그러는데 그분도 예. 새누리당 관계자가 아니고 국정일보 대표예요. 예. 새누리당 관계자, 예, 관계자가 제가 일단 예. 다 얘기를 하고서 임차는 이제 관계자가 아닙니다. 반론을 하세요. 새누리당 관계자가 그 이제 비용을 이제 댄 거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윤 목사라는 분이 맡고 있는 그 이제 본부장 그 자리도 선대위 이제 그 산하 기구로 그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그 이제 활동 보고서, 결국은 이 자신들의 어떤 활동 내역을 위에 보고하는 그 단위가 있었다는 이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정황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그 문제의 그 사무실이, 불법 사무실이, 바로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 아주 인근에 이제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것 등등 이미 그 나타난 사실만 가더라도 이걸, 새누리당하고의 어떤 그 연관성의 어떤 그 정황 또는 그 증거 이런 거는 저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임명장 얘기하셨지만은 뭐 저랬을 수는 있어요. 굳이 이제 뭐 그렇게 이를테면 어떤 둔감증 같은 거 이런 거가 뭐 이렇게 대수롭겠느냐. 뭐 선거 때문에 이제 의뢰이 뭐 여러 가지 사무실 마련해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그러는 게 뭐 대수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방치가 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적발이 된 수는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이 정도 내용이면은 뭐 새누리당하고 연관성은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건 법적으로 입증이 돼야 할 문제지 이렇게 외부에서 지금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변 대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와 그냥 그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그 봐서 느낄 때하고 정황상. 조금 차이가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보통 선대본에 보면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구들이 있고 그 기구 중에서 실제 그 선거 사무소에서 공익적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자원봉사도 있어요. 유료 이렇게 그 운동원으로 등록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자료봉사도 있고. 하지만 정당 근무 선거사무소가 아니고 다른 데서 또 자원봉사로서 팀을 꾸려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이게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저는 이 부분을 모르지만 SNS 개통이 전문가다 이거지. 그 자기 SNS 좀 이렇게 뭔가 맡아서 노력하겠다. 돕겠다.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 파트에서 선대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로 직책을 갖다가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직책 자체는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운영을 갖다가 무슨 그 사업을 새누리당 그 선대본에서 뭐 오케이를 했다든지 자금을 줬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선거 상황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제로 선대본에서 자금 지불 안 하고 자원봉사 행태로 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그 7명 정도가 알바인 모양인데 그 친구들한테 알바 비용을 주기로 하고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였냐 이거거든요. 직책을 처음에 인정했다가 지금은 아닌 걸로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임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드러난 걸로 보면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선거 캠프의 한 단위가 운영되어 온 그런 자료들로 추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증거들은 많이 발견이 됐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니니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동조해주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SNS 미디어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가요? 다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SNS 미디어 단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는 게 그 직책 자체가 아니라는 직책이 거야? 아니에요. 직책이 그러니까 TV조선에서 한번 이거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임명장 남발이 TV조선 기자가 새누당 전화해서 저 하나 직책 주십시오 해가지고 1시간 만에 3040 세대 위원장 직함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명장을 남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제 박근혜 찍혀 있는 부분이. 예, 그쵸. 그게 예. 누가 그러니까 남발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을 했던지 새누당 관계자가 빨리 임명장 받으라고 했던지 해가지고 뭐 어쨌든 수십 장을 쓰니까. 새누리당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럼 10만 명이 뭐 위원장이 뭐 수천 명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더라도 새누리당한테는 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임명장을 남발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준 거니까. 그걸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건 법적 책임은 자금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는 새누리당의 법적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 윤정은 목사의 팀 자체는 좀 법적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게 그거를 선거 원래 근데 이분이 계속 이게 운영해 갑자기 만든 사무실이 아니에요. 개인 회사고 개인 사무실이란 말이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사이버 운동을. 근데 선거를 앞두고 추가로 고용을 해가지고 선거 관련 일을 시켰다면은 그건 또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근데 새누리당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 대표 얘기는 그 임명장이라는 게 이제 조선 후기에 마구 남발되던 빌공짜를 쓴 공명첩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뭐 양당 공이다 뿌리지만 어쨌거나 저는 법적 증거로는 가치가 없죠. 법적 증거는 선관위가 나중에 그 증거로는 가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뭐 이 임명장이 나온 이상은 뭐 최소한도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차제에 이렇게 그 임명장 남발하는 선거전도 이제 앞으로는 좀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 지금 새누리당 쪽에 지금 이 편성을 보면 새누리당 쪽에 좀 불리한 걸로 이 SNS를 보시고 민주당 쪽에 다소 불리한 걸로 이제 국정원 여성 감금 사건을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두 사건의 비중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SNS 사건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국정원 여성이 불법 감금 같은 경우는 만약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데 민주당이 그 여성을 감금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권유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중이나 비중은 이 국정원 여성 사건 쪽이 어느 쪽으로 판가름이 나든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감금한 게 아니라고 하죠. 자신이 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감금이라기보다 국정원 개입 의혹 사건인데 그쪽의 경중으로 볼 때 이제 훨씬 중대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이제 봐요. 이제 국정원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이제 큰 사안이죠. 큰 사안인데 비중 자체가 어느 쪽으로 판가름 그런데 나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이 또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또 상당히 또 있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서 이제 결과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또 얼마만큼 이제 말끔한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올지 아무튼 좀 지켜봐야 돼서 현재로서는 좀 이제 유보적으로 일단 젖혀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이제 불법 선거 사무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법적 책임 부분 새누리당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수사라든가 이걸 봐야 되고 또 법원의 판결까지 봐야 되니까 뭐 그때 지켜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지금 정도 수준에서면은 그 새누리당 쪽에서 또는 박근혜 후보가 그 문제에 관한 어떤 거 사과하는 모습 정도는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박 후보 이제 유사할 때 보면은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대한 이제 그 아주 공격 이거는 아주 그냥 이제 신랄하게 이제 하는데 그게 그 얘기가 사실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이번에 그 적발이 된 그 불법 사무실 이거에 관해서는 적어도 박 후보가 어떤 그 유감 표명이나 좀 이제 잘못됐다는 거 정도는 있어야 좀 그 야당에 대한 비판도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국정원 사건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끝까지 진실 규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불법 감금적인 요소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안을 스토킹하듯이 뭐 훔쳐본다든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좀 사과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유 박사님 그 견해에 따르면 지금 저는 그랬어야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얼핏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 과정상에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팩트를 확인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온 건 이제 알고 있는데 박 후보가 자꾸 이제 그 회견 때에도 얘기한 게 뭐 자동차를 일부러 이제 들이받았다라든가 이래가지고 주소를 알아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가지고 뭐 맞는지 어쩐지 몰라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뭐 만약 그런 다 보도가 만약 뭐 된 그런 방식까지 있었다면은 저는 그 역시도 또 부적절한 방식이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진짜 임명장 남발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보도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면은 심각한 수준의 임명장이 남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명장을 억지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도 이제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임명장 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사고 칠 사람들 많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 부분은 명확히 사과를 여야 했죠. 공이 뭐 근데 민주통합당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풍토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막판에 그럼 안 드러난 거네요. 지금도 뭐 뭐 사무실 몇 개니까 새누리당에서 뭐 덮치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이런 양상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낯 익은 풍경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상당히 정말 그 선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막판 변수들 미풍인가 돌풍인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TV 토론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원래 3차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또 새로운 그야말로 막판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TV 토론 자체도 좀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3차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양자 토론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아마 그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막강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선관위에서 왜 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 추측을 한번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논의 중인 이유 자체가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정희 후보가 저는 이제 어제까지 이정희 후보가 3차 토론에 참여를 하고 마지막 발언 때 최후 발언에서 이제 사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됐든 문재인 후보가 됐든 어느 한편에 이 TV 토론에 참가하지 않고 자기는 사퇴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고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양쪽한테 다 고지를 했다면 문제가 없고, 양쪽한테 다 고지를 안 했다고 해도 역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한쪽에만 고지를 하고 한쪽에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토론의 구도 자체가 바뀌어서 한쪽한테 아주 그 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 때문에 선관위가 나름대로 지금 움직이는 걸로 봅니다. 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선관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3차 하계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참가 자격이 이런저런 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참가 안 한 것처럼 이분 또 사퇴했기 때문에 참가 안 하고 두 분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이서 했을 때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겠죠. 룰 미팅을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확실히 있죠. 예. 오늘 저녁으로 네. 예정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막판 표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가 뭐 가장 큰 관심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유리해지겠죠? 영향이 있죠.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그런 네.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이정희 후보가 그동안 지지율이 그래도 이제 1%는 대체적으로 넘어서는 걸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표로 따져보니까는 전체 유권자가 지금 4천만 명 약간 넘어서는데 한 70% 정도 투표율 뭐 예상한다고 했을 때 한 6, 7만 표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문재인 후보 초박빙 양상에서 만약에 정말 뭐 몇십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네네, 한다면 그렇죠. 그 정도 표면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죠. 물론 이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그 표가 뭐 그대로 뭐 문재인 후보한테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서 뭐 아예 투표 안 하는 사람들도 네네. 있겠고 뭐 그러기는 이제 하겠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상당히 이제 박빙의 승부에서는 상당히 그 영향을 끼치고, 특히 분위기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정권 교체 부분이 어쨌든 50%가 넘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 중에서도 정권 교체 부분이 한 10% 정도가 있었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를 갖다 주창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박근혜 후보보다는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막판으로 오면서 안철수 어떤 뭐 단일화의 완성 등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신부동층 부분들이 상당히 문재인 후보한테 오면서 격차가 이제 좁혀 들어가지고 뭐 초박빙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1%의 어떤 그 이정희 후보의 지지가 바로 그 정권 교체 그 부분을 위해서 자기가 사퇴한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그 문재인 후보한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초박빙 상태에서 이쪽에는 뭔가 부가 생긴 거죠. 문재인 후보한테는.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사퇴는 기정사실이었지만 언제 하는가를 봤는데 네. 3차 토론 전에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판단을 왜 했을까?
예를 들면은. 그랬을 때 저는 박근혜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는 양자 토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15년간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리고 대선을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준비했던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부동층 중에서는 여성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맞짱 토론을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어떤 승부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맞짱 토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한 측면에서 이정희 1%가 후보 1%, 문재인 후보 플러스가 있지만 박근혜 후보로서는 정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승부수를 이번 양자 토론에 걸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로 15년 공력과 1년 공력이 비교가 된다면은 어떤 기선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 하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27억 원 국고 보조금 반환 문제입니다. 지금 뭐 계속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티즌들도 아마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요. 뭐 사퇴를 하든 완주를 하든 이 후보 자유지만 국민 세금은 이 후보의 개인 금고가 아니니 27억 원은 반납하세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젠 전 후보가 됐겠죠. 이 전 후보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걸로 봐서 뭐 그동안에 뭐 먹튀 논란 이게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것이 그 문제는 드는군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자꾸 이제 TV 토론할 때 박근혜 후보가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꺼내는데 만약에 이제 그 27억 원 국고 보조를 받은 거를 네. 뭐 개인이 이렇게 뭐 갖고서 그거를 갖고서 그냥 이제 자기가 쓴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먹튀 얘기가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 이장희 후보는 지금까지 이제 선거운동을 계속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사용을 이제 했겠죠. 당연히 하고 거기도 뭐 전국 유세 다니고 또 뭐 공보물 만들고 아마 그 비용 이상 들었을 겁니다. 27억 이상. 지금 뭐 2차 공보물도 아마 통합진보당은 만들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선거운동으로 이미 다 썼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물론 이제 공당이니까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건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겠죠. 얼마 받아가지고 27억 받은 걸 이렇게 썼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그 정당의 어떤 후보로서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도리나 의무 뭐 그거로 이제 이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네. 저는. 네. 그리고 이걸 또 야권 후보의 단일화 과정으로 역시 볼 수가 있을까요? 누리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제 이정희 후보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야권의 단일화의 완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 뭐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정희 후보의 굉장히 딜레마였죠. 문재인 후보도 딜레마였고. 왜냐하면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토론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가 각인 못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지지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야권 단일화도 받아들이게 되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좀 단일화 협상을 전혀 안 했는데 결국 그렇게 총선 이후에 본인들 스스로 민주통합당 스스로 그렇게 비난하고 종북이라고 몰아세웠던 통합진보당과 또 단일화했냐는 뭐 새누리당이 뭐 안 봐도 뻔하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역시 또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고 27억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 당과 자기 후보의 노선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길을 포기하고 그 돈 가지고 토론에 나가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고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썼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1%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1.8% 올라가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양자로 이제 굳어지면서 이제 0%대로 떨어졌는데 그 표로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잘못 관리되면은 역풍이 불어서 간표 요인도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정희 후보의 태도 문제와 결국에 그 종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좀 부정적인 효과로 보시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그 이정희 후보 사퇴 부분에서 이제 예측을 할 때 그 정책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보적 정권 교체를 주창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 변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그 딜레마가 있죠. 지난 총선 때 그 진보당 계열하고 어떤 정책 연대를 해서 오히려 이 새누리당한테 총선 패배를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존재감을 이정희 후보가 내보인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과 민주통합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뭐 후보 사퇴라든지 단일화를 할 수는 없었죠. 예를 들면 안철수는 새정치 공동선언을 하고 이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하고도 그 이후에
사퇴 이후에 정책 연대를 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하고는 현재 그 부분들 진행이 거의 안 됐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그 진보적 정권 교체에 위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이 사퇴를 한 건데 이 부분 또 강의로 봐서 어쨌든 여야로 나눴던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표심에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는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네, 역시 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럼, 라는 의견이시죠. 그래도 아마 민주당은 입장은 안 내놓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조금 고마운 반기지만.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은 뭐 내놓고 환영한다 공표하는 얘기는 안 하고 순간에 왜냐하면은 연대한 거로 혹여라도 비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그럴 것 같고 저는 이정희 후보가 이 사태 이렇게 3차 토론 앞두고서 한 거가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 좀 사표 방지.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빠진 모습을 3차 TV 토론에서 보여줌으로써 혹시 있을 수 있는 사표를 아예 막으면서 이제 사퇴를 하는 이런 걸 선택한 거로 보이고 또 하나는 문 후보한테 저는 기회를 한번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자 토론을 한번 장을 마련해 주고 자기가 빠지고 문 후보가 지금 역전을 시켜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문 후보한테 한번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희 후보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좀 충실한 그 시점 네. 선택도 좀 그런 거 아니었나 좀 생각이 예. 되네요. 저는. 27억 원 국고 보조 문제 같은 게 법적으로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근데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진당 쪽에서 항상 새 정치, 뭐 앞서가는 정치 이런 걸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정희 후보는 이 논란도 차단을 하고 5년 후 혹은 다음 총선에 대비한 포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유 박사님 그 양자 대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경우든지 3차 토론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교육이기 때문에 주제가 훨씬 더 그 유권자들 가슴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알기도 쉽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김능구 대표께 그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표를 합니까? 그랬더니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양자 대결이 되면 훨씬 더 후보를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그 후보를 좋아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투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의 지금 마지막 어떤 마무리자 그 승부처로서 정말 민생 대통령이 누구냐? 누가 더 준비된 어떤 정책과 대안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대안과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 저는 상당히 오늘 TV 토론이 우리 대선이 지금까지 18대 대선 중에서 이 아름다운 어떤 그걸 맞이할 수 있다. 이 기대감 좀 갖게 돼요. 네. 오늘 주제가 그야말로 민생 밀접형 주제니까요. 저도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민생 밀접형 주제 가지고는 토론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전시키겠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여성 물어보면은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뭐 누가 봐도 뻔한 답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했었던 1차 토론 같이 외교 안보라든지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 토론 보면은 이정희 후보가 많이 딱 각인됐었는데 그 두 분이서 토론을 한다는 게 이런 주제 가지고 오히려 흥행이 크게 떨어지고 변별력도 사실 없을 것 그런 같아요.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정말로 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려면은 지금 제가 20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천 정책도 20대들이 봤을 때는 차별화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있는 거거든요. 차이점들이. 그래서 어느 후보가 그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자기가 보다 더 이렇게 신뢰받는 후보를 갖다 나타내주느냐. 저는 그게 달려있다 봅니다. 저는 지금 변 대표 말대로 내용을 가지고는 별로 차별화할 것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주제가. 그러나 유권자들은 의외로 좀 냉혹하고 무섭고 정밀한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훨씬 더 진정성을 보이느냐 이거는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가려내는 검증자로서 3차 토론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후보한테는 기회가 이제 한번 생긴 거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계속 양자 토론 하자 요구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게 안 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성사가 이제 될 것 같은 건데,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뭐 박빙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판을 뒤집어야 될, 역전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계기가 필요한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정말 해서 영향을 주느냐 여부, 이건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 몫이 되겠죠. 기회는 왔는데, 정말 원하던 양자 토론의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살려가지고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제 몫이 되겠죠. 9회 말 투아웃인데 이제 주자가 한 사람 나간 거네요, 지금. 어쨌든 박근혜 후보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도 3자 토론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 이런 비판이 새누리당이 더 많았어요. 이제 판이 벌어졌으니까 정말 준비된 대통령을 한번 모습을 보이느냐 마느냐. 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밤 TV 토론이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다면 정말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두 분 다 좀 눌변에다가 토론에는 좀 맞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럼 딱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한번 미리 점쳐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변 대표께서는. 아니 근데 이 주제가,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이정희 후보처럼 아예 주제를 뛰어넘고 그냥 격을 파괴하고 네네. 하는 사람들이면은 혹시 뭐 전수가 그럴 수도 있지 있겠지만은, 않을까요? 뭐 양자 토론이 근데 되면. 두 분 다 스타일들이 그럴까요? 그냥 그대로 가는 스타일이어서 서로 같이 과학기술 같이 발전시키자 하고 뭐 순간에서 그렇게 일정 끝나지 시간을 않. 좀 그래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자유 토론 시간을 줘서 한 네네. 절반 정도는 자유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룰이 만약에 바뀌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룰 가지고는 부딪힐 것도 없고, 지금 1차, 2차 토론 때도 이제 상호 질문에서 토론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제대로 붙어본 적도 없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인데,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하더라도 도전자가 무승부면 지는 거거든요. 타이틀을 방어하는 타이틀 망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1차 때 그렇게 이미지 약하다 그랬는데 2차 때도 거의 같은 모습을 나탔단 말이죠. 글쎄 또 뭐 의외의 모습을 오늘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박근혜 네. 후보의 전략이 지지 않는 선거입니다. 지지 않는 선거. 저는 그 선거를 갖다가 지금 지게끔 만들어 놨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오늘 TV 토론에서 정말 그 박근혜 후보가 양자 토론에서 맞짱 토론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공세적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웃을 수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이는. 하지만 오늘 TV 토론에서 그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뭐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의 추이를 뭐 유권자들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고 있고 어쩌면 바뀔 수도 있는 뭐 골든 크로스라고 하든가요? 그런 뭐 시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박빙이겠죠. 박빙인데 박빙인데 문재인 후보로서는 그래도 이제 뒤집어야 될 입장. 네. 뭐 대체로 뭐 그런 뭐 거로 좀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토론이 어떻게 보면은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늘 토론만 나갖고 얘기한다면은 박근혜 후보는 그냥 이제 일단 토론에서는 무승부로 가는 거 이것만 해도 뭐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걸 어떻게 이제 뒤집는 것까지 그냥 가버릴 것인지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민거리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기도 그럴 거고 이 고민거리는 좀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 현재 추세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무슨 11일 때는 좀 따라왔다가 12일 때는 좀 벌어졌다가 다시 벌어진다 그러는데, 무슨 여론이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할 때마다 바뀌겠습니까? 실제로 자꾸 이렇게 혼동스러운 거는 표본이 1000명도 안 되는 ARS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막 바뀌는 것 같지만은 3000명 이상짜리의 이제 대규모 표본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은 사실 거의 후보 등록 이후 변동이 없었어요. 한 3, 4% 정도, 뭐 4, 5% 정도 단순 지지도가 가고 투표 확실층에서 한 6, 7% 정도로 쭉쭉 왔거든요. 큰 변동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TV 토론에서도 이게 승부사 기질들이 두 분 다 아니어서 그냥 밋밋하게 가는데, 만약에 이제 결과가 역전된다면은 결국에는 지지층의 결집이죠. 투표를 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지지자들이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지층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제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그 세대가 40대 수도권에 거주하는 뭐 4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꽤 많은 인구 분포인데요. 이 40대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이들 40대 성향으로 봐서 무엇을 기준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인가, 그들이 정말 막판 변수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능구 대표부터 설명해 예. 주시죠. 저는 40대는 그 대한민국의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에서도 가장 주력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과 내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항상 심도 있게 고민하는 친구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40대는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 세대들이죠. 그러면서 지난 5년간의 MB 정부를 겪으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40대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이 문재인 후보한테 앞서야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 봅니다. 지금 현재 한 5,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대가 내일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아마 그 승부가 달려 있는데 10%가 아마 그 기준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장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40대가 대한민국의 팀장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를 한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러나 이제 40대가 이미 마음을 정할 사람들은 거의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 후보가 만약 이기신다면 신승, 박 후보가 이기신다면 생각보다는 좀 표차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40대를 특별히 논하는 것은 뭐 선거 막바지인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천선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남은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부동층의 마음을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이 부동층 표를 누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느냐, 여기에 이제 승부가 달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서로 자기 지지층 뭐 결집시키고 확인하는 거 보니까 유세장에 뭐 누가 더 많이 왔냐, 어느 쪽이, 이거 따지는 건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어떤 그 혼전 상황에서는 이 부동층의 어떤 최종적인 선택이 승부를 가르는 거니까 이제 남은 기간 결국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40대는 중요한 그런 그 부동층이 될 텐데 그들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게 이제 궁금한데,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박사님은 그러면? 예. 글쎄 40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었던 그런 대표적인 부동층이었었는데 될 것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보니까 이 투표 확실층 보면은 갤럽 조사죠. 등록 전에 갤럽 조사에서 50대 이상이 90%를 넘는 투표 확실층으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대결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른바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후보들하고 이제 다른 군소 네. 후보들과 이렇게 좀 분열됐었기 예.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우파가 결집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 결집이 되니까 예. 그게 상당히 이제 변수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D-3 막판 변수들 미풍인가 돌풍인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설전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